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 방안에 대해서 강의할 공우진이라고 합니다. 아, 여보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담당 선생님께서 시작해라고 연락이 오셨네요. 어, 1년 만에 또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 방안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강의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온라인으로 통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직접 교류를 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네, 저는 뭐 몇 번 소개 드렸지만 지금 현재 국내 국제 개인정보 관련 또는 정보보안 관련 자격을 보유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고 컨설팅이라든지 심사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진행할 교환은 첫 번째 사이버 보안 위협 및 대책과 그리고 동영상 사례 그리고 비대면에 대한 정보보호 실전 수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2022년도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7대 내용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세분화된 지능형 피싱, 두 번째 랜섬웨어, 세 번째 공격망 공격, 네 번째 클라우드 보안, 다섯 번째 재택 원격 근무 취약, 여섯 번째 모바일 장치 점가, 일곱 번째 IoT 장치 취약점에 대하여 2022년에는 사이버 보안이 가장 위험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고 실제 전망했던 결과대로 통계치를 해보니까 58.5%에 해당되는 랜섬웨어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두 번째로는 26.5%를 차지한 정보 유출, 세 번째로는 악성 코드에 대한 7.5%가 실제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통계치는 국가정보원에서 2022년 상반기에 실제 정보 보안이라든지 사건 사고 발생했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통계치를 작성한 내용이고 방금 설명드린 7가지 전체 7대 내용에 대해서 뭐 오늘 이 시간 다 설명드릴 건 아니고 가장 이슈화 됐던 첫 번째 랜섬웨어, 두 번째 정보 유출, 세 번째 악성 코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설명드릴 내용은 피싱해서 악성 코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음, 여러분들께서 지금 평소에 메일을 송신도 하시고 수신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그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실제 내부에서 메일을 받게 되면 여러분께서 보시는 화면처럼 실제 네이버라 하는 시그니처 문자가 발생하죠. 파란색의 녹색 베이스의 N자 하는 이런 메일을 받게 되시는데 간혹 가다가 이런 마크가 없이 일반적인 마크가 있으면서 내부 고객센터라고 해서 오는 메일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절대 네이버 고객센터에서 여러분들한테 보낸 메일이 아닙니다. 즉 악성 봇이 담겨져 있는 특정 대상을 노린 피싱 메일이기 때문에 이런 메일들은 과감하게 클릭을 하지 마시고 삭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께서 메일을 받다 보면 업무하고 상관없는 메일들이 받을 때가 간혹 있어요. 특히 이제 최근 이제 연말 전후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게 연말정산이라든지 또는 퇴직금 관련 이런 정보들 관련했던 안내 메일들이 간혹 날라오는데 그 메일에서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특정 내용이다 싶으면 가능하시면 해당 메일을 클릭하지 마시고 삭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휴대폰 보시면 카톡 이런 걸 많이 사용하시죠. 카톡이나 네이버 이런 걸 좀 SNS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런데 보시면 이제 최근에 이제 결혼 시즌이다 보니까 청첩장 같은 것들이 많이 날라오실 거예요. 그러면 청첩장 같은 걸 바로 클릭하지 마시고 그 보내신 분하고 직접 통화를 하세요. 통화를 하시고 실제 청첩장을 보낸 내용이 맞으면 해당되는 SM에서 수신했던 문자를 클릭하셔 갖고 내용을 확인하시고 만일
유선상 통화를 했는데 그런 내용이 보내신 적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바로 해당 문자는 클릭하지 마시고 삭제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해외 직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직구 알림 문자들이 날아오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 것도 대부분 악성 코드, 봇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자들을 받으시면 즉시 삭제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보면요. 랜섬웨어인데요. 제가 영진사이버대학교에서 여러 차례 강의를 하면서 랜섬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자주 드렸고. 그런데 최근 5년간 통계에서 가장 매번 1등을 하고 있는 분야가 랜섬웨어입니다. 랜섬, 몸값이란 단어고, 웨어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합성어죠. 그래서 랜섬과 소프트웨어를 합성했던 단어가 랜섬웨어인데, 몸값을 요구하는 소프트웨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랜섬웨어는 실제 해커가 여러분들 PC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라든지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암호화를 시켜버리고 그 암호화를 풀 수 있는 포크화 키, 해제할 수 있는 키 값에 대해서 사이버머니를 통해서 가상화폐를 요구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랜섬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는 랜섬웨어에서 해커가 한 것 말고 또 AS 기사들이 고의로 랜섬웨어를 심어서 했던 부분들이 적발되어서 사회 문제로 좀 대두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랜섬웨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는 무조건 백업입니다. 영진사이버대학교에서도 여러 개의 부서가 존재를 하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부서들은 내부의 보안 USB를 사용하시든지 또는 각 부서별로 외장 하드를 공용을 하나 준비하셔서 중요 문서들을 생산한 즉시 해당되는 그 내용들을 문서들을 백업을 시켜서 별도로 보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이고요. 혹시라도 백업을 못해 두신 경우는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PC에 대한 보안 패치를 적시 수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대부분 PC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면 윈도우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솔직히 좀 귀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클릭을 안 해서 비활성화를 시키시고 실제 운영을 하시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런 경우는 실제 랜섬웨어의 타겟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랜섬웨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는 백업, 두 번째는 사용하는 PC라든지 전자기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열심히 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한글 문서라든지 또는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이런 상용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들은 그 소프트웨어 내에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는 보안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능하시면 비밀번호를 걸어서 먼저 암호화시켜서 저장을 해 두시고 그 필요할 때 비밀번호를 해독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비밀번호의 수립 규칙에 대해서는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1분기에는 4예요, 2분기에는 5B, 3분기에는 6C, 4분기에는 7D라고 하면서 제가 규칙을 하나 설명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뭐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4가 맞죠. 그 뒤에 영어 A를 붙이면 4A가 되죠. 그러면 영어 숫자 특수문자 조합으로 9자리 이상의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준수할 수 있는 패스워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각종 사용하시는 상용 소프트웨어에 저장되어 있던 마지막 날짜 기준으로 패스워드를 추론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패스워드 규칙을 만들어서 꼭 관리 감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장 대두되는 게 우리가 흔히 하는 정보 유출 관련 이야기인데요. 지금 최근에 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재택근무라든지 원격 근무 또는 출장을 가시게 되면 실제 그 근무지에서 학교에 접속을 하셔갖고 중요 문서라든지 또는 중요 업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간혹가다가 그럴 경우 학교에서 전용선을 제공해 준다면, 접속할 수 있는 전용선이 있다면 좀 더 안전하게 접속하셔서 업무를 보실 수가 있지만, 대부분이 퍼블릭망, 일반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망을 통해서 학교에 접속하셔서 아이디 패스워드라든지 또는 투팩터 인증을 통해서 OTP라든지 또는 SMS 문자를 받아서 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 하시는 경우가 허다할 겁니다. 이런 퍼블릭망을 이용하게 되면 스푸핑이라고 해서 통신 회선상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해킹을 통해서 정보 유출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전용선이 아니면 외부에서 내부로 접속하실 때 그 업무를 보실 때는 좀 지양할 수 있도록 접속을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학교 내에 있는 중요 문서들에 대해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또는 접속을 안 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들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7가지 이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3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좀 더 요약을 하자면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랜섬웨어, 즉 해커가 봇을 통해서 여러분들 PC를 감염시키고 그 감염된 PC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영진사이버대학교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여러분들 PC를 최신 패치, 윈도우 패치를 적용시켜서 운영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랜섬웨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PC에서 중요 문서들에 대해서 무조건 백업을 하셔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랜섬웨어의 가장 좋은 방법은 백업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동영상을 좀 틀어드릴 건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고 잠깐 짧게 제가 멘트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경고하며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측한 바 있는데요. 2년일까요? 미국이 예상한 침공 날짜를 불과 하루 앞두고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공격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금 우크라이나 사이버 보안센터는 국방부와 군사이트, 세계 상업은행인 프리바트방크 등 일부 은행이 몇 시간 동안 분산 서비스 거부, 즉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디도스는 대량의 접속 시도를 통해 서버에 부담을 주는 사이버 공격으로 공격을 받은 은행은 몇 시간 동안 인터넷 뱅킹이 마비됐습니다. 은행에 예금된 자산은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격의 주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보안당국은 러시아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공격의 배후로 추정했습니다. 공격적인 계획이 대규모로 잘 풀리지 않다 보니 공격 주체가 추잡한 소규모로 장난질하는 전술을 썼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 우려가 커지면서 서방에서는 러시아가 군사적 침공과 더불어 사이버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은 지난해 11월 이후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이 3배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Воно спрямовано не на зашкодження інфраструктурі або крадіжці інформації. Це здійснюється дуже таємно, і про це вони не показують свої дії. А це здійснюється виключно для того, щоб залякати наше населення. 우크라이나의 해킹 피해 소식에 미국 백악관은 누구의 소행인지 알 수 없다면서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수단을 포함해 대응할 방법은 많다고 밝혔습니다. What I can say is that we have been in touch with the Ukrainians, our allies and partners, working with them to deter and respond to malicious cyber activity. We have also been warning for weeks and months, both publicly and in our engagements with the Ukrainians, as well as our European partners, about the potential for Russia to conduct cyber operations in Ukraine. 우크라이나 인근 폴란드 역시 사이버 공격 경보가 발령돼 시스템 보안 상태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주입니다. 네, 방금 보신
국가 간의 디도스 공격에 대한 내용인데요. 실제 국가 간의 디도스 공격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실제 그 러시아에서 발트 3국에 대한 해킹 공격을 무작위로 많이 공격을 해서 EU 쪽에서 유럽 쪽에서 발트 3국 중에 하나를 지정해서 그 나라에 EU에 대한 그 사이버 해킹 대응 센터를 실제 수립했던 경우도 있었고 90년대에 우리 한국의 경우도 설명을 드리도 북한 같은 경우는 사이버 특전단이 저희 대한민국보다 창립된 지가 한 20년 정도는 빠르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사이버 해킹은 실제 뭐 매일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 해커들이 가장 꿈꾸는 이 해킹 방법은 파이어세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이어세일. 파이어세일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국가 기관망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이라든지 또는 철도라든지 뭐 상수도 뭐 이런 것들을 마비시키고 두 번째는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비시켜서 세 번째는 그 국가기관 은행에 대해서 침범해서 국가은행 기관에 있는 애치되어 있는 그 예화라든지 또는 그 은행에 들어가 있는 돈에 대해서 해킹을 하는 그런 수법들을 우리는 흔히 이야기해서 해커들의 파이어세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대학 같은 경우는 실제 해커들이 거쳐가는 중간 단계로서 과거에는 좀 많이 이용을 당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사건 사례가 좀 접수되는 경우가 없는데 영진사이버대학교도 이 사이버 해킹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을 또 보겠습니다. 서방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경고하며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휴대전화 유심칩의 개인정보를 몰래 복사해 돈을 빼가는 범행 의심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경찰이 확인한 피해 의심 사례만 36건에 이르는데 모두 KT통신망 사용자들이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2일 59살 강모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먹통이 된 걸 확인했습니다. 잠시 뒤 휴대전화는 다시 정상 작동했지만 단말기가 변경됐다는 문자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내가 그 유심칩을 갖다 손댄 적이 없는데 당신 그 로그인에 대한 행위가 됐던 그런 좀 문자가 왔습니다. 누군가가 강 씨의 SNS와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퇴직금으로 투자한 2억 7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모두 다 빼갔습니다. 가상화폐 공세에서 제 잔액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2억 7천 정도 된 금액이 있는데 노후에 쓰려고 했던 자금이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이제 탈취당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좀 속상하네요. 이렇게 유심 정보를 몰래 훔치는 사례가 최근 2달여 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사례가 36건입니다. 피해자들은 갑자기 휴대전화가 먹통이 되거나 거주지와 무관한 엉뚱한 지역에서 유심이나 단말기가 변경됐다는 알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피해자는 모두 KT통신망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사례를 접수한 KT는 특정 시간대에 유심 변경을 막는 임시 조치를 했지만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KT에서 피해자 통신 정보를 제출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심 정보 빼돌리기가 아니라 거짓 문자 메시지를 악용하는 이른바 스미싱 범죄일 가능성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방금 사례 보시면 좀 많이 심각하시죠? 노년 생활자금으로 준비했던 2억 7천만 원이 탈취를 당해버린 거죠. 제가 2016년도에 그 건대에서 제가 정보보안 석사과정을 밟을 때 지금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무하고 계시는 김용학 서기관님과 조사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때 그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 폰, 삼성폰이라고 하는 안드로이드 폰에 사용하고 있는 앱의 해킹률이 100%였어요. 그리고 사과폰에 대해서 해킹을 해봤을 때 67%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 앱들이 해킹이 됐거든요. 그만큼 사용하는 앱에 대한 부분도 실제 해킹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개는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개인정보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보통 뭐 한 15가지, 뭐 한 20가지 될란가 이렇게 흔히 추론을 하실 텐데, 실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야기하기로는 개인정보의 휴대폰에 담겨 있는 개인정보의 개수가, 항목수가 약 150가지 정도가 된답니다. 그만큼 다양한 정보가 휴대폰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휴대폰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휴대폰을 통해서 카드를 많이 사용하신다든지 입력하셔갖고, 또 하나는 휴대폰을 통해서 계좌 이체라든지 금융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휴대폰에 대한 비밀번호 설정 같은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좀 자주 바꿔주시고, 본인 휴대폰 관리에 대해서 각별하게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뒤에 동영상에 하나 또 놓을 텐데, 휴대폰 충전할 때도 실제 충전하면서 개인정보를 빼나가는 경우도 심심찮게 최근에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갖고 본인 책임에 대한 부분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바탕화면에 계란 모양의 아이콘이 가득합니다. 악성 프로그램인 랜섬웨어가 작동하면서 감염된 파일들로 랜섬웨어를 작동시킨 사람이 풀어주기 전까진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붙잡힌 범인은 뜻밖에도 해외 해커가 아닌 랜섬웨어 피해자가 파일 복구를 해달라고 요청한 컴퓨터 수리 기사들이었습니다. 올해 4월 달에 사이버 수사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당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저처럼 당한 사람이 많아서 조사를 들어가. 이들은 피해자 대신 해커와 협상해 파일 복구 대가로 요구한 금품을 보내고 랜섬웨어 감염을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해커가 요구한 금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리비로 받아내 차익을 챙겼고, 문제를 해결한 뒤엔 고객 PC에 자신들이 만든 랜섬웨어를 설치한 다음 해커들과 똑같이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이렇게 수리기사 9명이 뜯어낸 돈만 3억 6천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만 40명이 넘습니다. 랜섬웨어의 피해를 받으셨을 때는 경찰에 꼭 신고 접수해 주셨으면 하고, 수리기사들이 뜯어낸 돈을 다 써버리는 바람에 관련 법규상 범죄 수익을 되돌려받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기 혐의로 수리기사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자, 방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랜섬웨어에 처음에는 해커들에 의해서 걸렸죠. 랜섬웨어가. 그런데 그 랜섬웨어 관련 내용들을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의 그 담당자분께서 직접 해커와 통화를 하시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기관 같은 경우는 통합 유지 보수라든지 또는 그 헬프 데스크에서 운영하는 그런 업체들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위임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거든요. 실제 해커한테 통화를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영진사이버대학이 랜섬웨어에 걸렸다 하면 전화를 해보시면 영진사이버대학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해커가 바로 인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해커들은 눈만 뜨면 랜섬웨어를 걸리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 다양한 국가, 나라, 기관들에 대해서 해킹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진사이버대학이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공격했던 그 리스크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해커가 요구하는 사이버머니에 대해서 바로 오케이라고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어느 정도 밀당을 하시면 금액도 내고가 되고, 그 사이버머니를 제공해주면 실제 그 랜섬웨어에 적발되어 있는, 암호화되어 있는, 엔코딩되어 있는 코드를 풀 수 있는 디코딩, 그러니까 복호화 키를 주는데, 그 복호화 키를 받아서 입력을 하더라도 100% 복구가 잘 안 됩니다. 보통 한 7, 80% 정도의 복구할 수 있는 키를 주고 그 다음에는 바로 잠적을 해버리기 때문에 실제 일부 문서들에 대해서는 랜섬웨어에 적발되어 있는 해당 기관 담당자들이 다시 문서를 생성해야 되는 그런 복잡성이 존재를 합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수리기사가 그 과정을 통화를 하고 복구를 해주면서 과다 비용도 청구를 한 거고, 두 번째는 더 나쁜 짓은
그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자기들이 랜섬웨어 봇을 만들어서 세워놨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들의 지시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해당 컴퓨터가 다시 랜섬웨어에 걸려고 다시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비용이 계속 지출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꼬리가 길면 실제 잡힌 흔적이 남고 잡히듯이 그런 과정을 너무 자주 하다 보니 실제 이런 문제가 적발되어서 실제 단속이 됐던 문제인데, 가능하시면 혹시라도 랜섬웨어에 적발되시면 가능하시면 정부 보안팀에서 직접 유지보수 업체를 통하지 말고 직접 해커와 협상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랜섬웨어가 안 걸리긴 제일 좋겠죠. 그래서 미리 백업이 되어 있다면 랜섬웨어가 걸리게 되면 백업되는 자료가 있다면 로우 포맷을 통해서 전체 해당되는 컴퓨터에 대해서 다시 재포맷을 하고 OS를 설치를 한 이후에 백업 받아놨던 파일이나 문서들을 다시 복구하시면 실제 비용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도 실제 랜섬웨어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랜섬웨어의 예방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백업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중요 부서에서 외장 하드 하나 구매하셔갖고 백업을 하시면 실제 그 비용은 1, 2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되지만 해결이 되지만 이 랜섬웨어 적발 걸리시면 최소 기본 단위가 몇 천만 원이에요. 영진사이버대학교 규모 같으면 최소 8천만 원에서 1억 5천 사이 정도의 몸값을 요구하실 겁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비교한다면 예산에서 기백만 원 예산을 잡으셔서 각 부서에 외장 하드를 하나 구매하시는 게 보다 더 효율적인 예방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보시는 영상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또 극성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해당 동영상을 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백신 접종 안내나 가상화폐 유의사항 등 사회적 이슈를 가장한 해킹 메일이 기승입니다. 모의 실험을 한번 해봤더니 10명 가운데 3명이 해킹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메일도 의심하고 열어봐야 하는 시대입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안내 메일입니다. 평범한 공문 형식이지만 포함된 링크를 누르면 악성 프로그램인 랜섬웨어에 감염됩니다. 실제로 처음 모의 훈련에 참여한 기업의 임직원에게 가상 해킹 메일을 보냈더니 3명 중 1명이 메일을 열어봤고 11.1%가 감염됐습니다. 우체국 택배 확인이나 견적서 송부 메일을 가장 많이 눌러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 악성 메일이 직원들 PC를 감염시켜 기업 서버까지 공격한다는 겁니다. 최근의 동향은 서버 쪽 공격이 많은데 해킹 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들어와서 백업돼 있는 걸 다 지웁니다. 최근 국내 기업의 랜섬웨어 피해가 급증했는데 특히 영세업체가 해킹에 취약했습니다. 올해 피해 신고의 84.6%가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최근에 제대로 되지 않은 백업으로 인해서 백업 서버까지도 감염되는 사례가 좀 빈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보안 인력과 백업 서비스를 굉장히 정부는 이달 안에 랜섬웨어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우현주입니다. 네, 방금 또 메일을 클릭하실 때 조심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메일을 보낸다는 것은 지능형 피싱 공격이고 아까 우리가 악성 봇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특정 대상에 특정 메일을 보내서 클릭을 하게끔 유도하는 지능형 피싱 메일을 이용한 거고 그리고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눌러서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복합적인 공격이 이루어진 거죠. 이러한 것들이 왜 최근에 들어와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많이 적발되냐고 이야기하면 3, 4년 전만 하더라도 대기업이라든지 학교 대상 또는 공공기관 대상으로 엄청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라든지 대기업들 같은 데는 실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집행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다 보니까 이런 예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솔루션들을 대거 도입을 좀 많이 하였고 또 하나는 제가 본업은 컨설팅인데 컨설팅을 하다 보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한테 비용을 주시면서 이런 모의 훈련을 하십니다. 즉 저희가 가상 시나리오 배워서에서 메일을 만들어서 실제 그분들이 하는 업무하고 유사성 있는 메일을 저희가 만들어 작성해서 송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클릭을 했을 때 빵 하는 그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첨부 메일을 넣어서 클릭하는 순간에 당신 PC는 랜섬웨어에 랜섬웨어가 걸렸습니다 하는 이벤트 메시지가 뜨게끔 그렇게 해서 실제 저희가 훈련을 해봤는데, 실제 여기서 발표한 것처럼 10명 중에 3명이 클릭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반적인 메일을 보냈을 때 보통 클릭하는 확률이 보통 14에서 2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 몇 년 동안 해본 결과가 평균치가. 그런데 특정 메일을 만들어서 본인들께서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 수행하시는 업무에 맞춰서 특정 메일을 지능형 메일을 만들어서 보내니까 실제 클릭 횟수가 50% 가까이 증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제 이 첨부되어 있던 파일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본인들의 업무하고 유사성이 있지만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내부에서 녹색 바탕에 N 표시가 있다든지 이런 시그니처 이런 메일이라든지 또는 공공기관에서 보낸 메일이라든지 또는 영진 사이버 대학교 같은 경우는 총장님 또는 부총장님 또는 각 처장님께서 지시사항에 대한 메일을 보내게 되면 우리 내부적인 메일에 대해서는 또 마찬가지인데, 메일에 대하면 앞에 특정 시그니처가 붙도록 하나를 설정하셔갖고 그런 시그니처가 없는 메일들은 삭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최근 백신 유명 대학병원들이 제약 스킵하고요. 이 택배 계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실생활에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택배업계 4위인 로젠택배에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로젠 주식회사는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고객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의 정보가 배송기사의 부주의로 인해 제3자에게 유출됐다면서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실었습니다. 로젠 주식회사는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시스템 보안 조치를 완료했지만 이미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방금 택배 관련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한 4년 전인가 영진사이버대학교에서 제가 오프라인으로 강의할 때 이 유사한 사건을 대한통운인가 그 택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실제 택배하시는 분들이 갖고 다니는 그 PDA 안에는 여러분들 주소라든지 연락처라든지 성명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 거주하고 계시는 건물의 그 1층에 있는 로비에 있는 출입문에 대한 비밀번호가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택배를 하시는 택배사에 문의를 해보니까 그 택배를 하고 나면 일주일 정도 그 주소가 그 PDA에 머문대요, 정보가. 근데 심한 경우는 4년 전에 대한택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정도가 주소가 머물고 있었죠. 그래서 그 택배 배송하시는 분들이 악한 마음을 먹게 되면 한 달 동안에 자기가 배송했던 모든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를 다 취합을 해서 유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아마 로젠 택배도 그와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한 것 같고, 그래서 뭐 예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때 제가 얼핏 좀 힘드시겠지만 가나면 우체국 택배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간에서 운영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전성이라든지 또는 공익성에 대한 보장이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택배사에 대한 선택 부분도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능하시면 본인 택배를 받고 나서 본인 주소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준비했던 동영상은 이렇게 마치겠고요. 자, 이런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내부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해서 이런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협이라든지 개인정보 유노출에 대해서 준비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큰 제목 타이틀만 보시면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OS와 소프트웨어는 최신 버전의 정품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학교니까 당연히 정품을 사용하시겠죠. 그런데 최신 버전에 대한 패치를 주기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그래서 매월 사이버 진단의 날에 진단하실 때 최신 패치가 적용되었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두 번째, 수사한 카톡이나 문자, 이메일들은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궁금하시더라도 열어보지 마시고 바로 삭제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하나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형사가 있는데 실제 이 형사도 업무 중에 바빠서 자기 매제가 보낸 카톡을 보고 30만 원 현금 송금을 했는데 퇴근 후에 매제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매제가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라고 해서 실제 그 30만 원에 대해서 그 피싱을 당한 경험이 있죠. 형사라고 해서 뭐 이런 걸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같은 우리 같은 서민들은 더 조심해서 관리 감독해 주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비밀번호가 없는 공개형 와이파이 사용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뭐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 갔을 때 와이파이 비밀번호 설정이 안 돼 있다든지 또는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뭐 1, 2, 3, 4, 5, 6, 7, 8 이렇게 연속되어 있는 숫자들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그 와이파이를 생산해서 납품할 때 초기 비밀번호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밀번호들은 대부분 해커들한테 먼저 선점을 당했고 그런 와이파이에 접속하는 순간 봇이 실제 여러분 휴대폰이나 노트북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그 와이파이 비밀번호 없는 거라든지 연속되어 있는 비밀번호이 설정되어 있는 이런 와이파이들은 사용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몇 년째 말씀을 드렸는데 잘 실천하고 계신지 오프라인 교육 같으면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질문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비밀번호는 연속되어 있는 숫자를 쓰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키보드 책상 위에 다 있으시죠? 1Q, 2W, 3E, 4R 이런 거 붙으면 숫자가 왔다 갔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키보드에 보시면 연속되어 있는 숫자죠. 이런 비밀번호는 절대 설정하지 마시고 자기만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을 만드셔갖고 꼭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 유사 웹사이트나 쇼핑몰 이용은 주의해야 된다 했는데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분명히 저는 네이버닷컴에 접속하기 위해서 클릭을 했는데 포털 사이트에 뜨는 걸 보고 클릭을 했는데 또는 첨부 파일에 메일로 와 있는 내용을 보고 클릭을 했는데 네이버닷컴이 아니고 네이버 코케아 co.kr에 접속이 된다든지 또는 내가 A 쇼핑몰에 접속해서 co.kr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a.org에 접속이 된다든지 이런 그 유사 사이트는 실제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를 빼나가기 위한 피싱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접속하시는 포털이나 또는 접속 사이트에 대한 도메인을 꼭 확인하시는 그런 버릇을 습관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공용 환경에서 스마트폰 충전 시 데이터 유출 조심, 또 조심해요 되어 있죠. 실제 충전을 해서 그냥 급속도로 충전만 하면 다행인데 충전하는 그 기능 외적인 부분에 여러분들께서 충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휴대폰 속에 있는 개인정보를 빼나가서 아까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유심이라든지 그런 정보를 악용해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자산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용 환경에서 충전하실 때도 관리 감독을 꼭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휴대폰을 가지고 카드라든지 또는 금융 거래를 많이 하시는 그런 휴대폰들은 각별한 관심과 조심이 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곱 번째는 내용 보시면 인정 방법이 인정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접속하게 되면 가장 위험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흔히 이야기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는데
이 비밀번호는 한 가지 원팩터 인정이기 때문에 원팩터 인정보다는 투팩터 또는 나아가서는 쓰리팩터 인정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본인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과정이 있다면 해킹될 수 있는 소지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귀찮으시겠지만 그런 복잡성이 있는 인정 절차를 거치시는 것들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7번째인가요? 7번째 보시면 모바일 앱의 다운로드는 공식 마켓에서 받아야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휴대폰에 보시면 그 앱스토어 같은 게 있죠. 그래서 그 안에 앱스토어 안에 있는 앱들 다운로드 받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사용하는 앱들조차도 해킹이 실제 충분히 가능한 앱들이 많기 때문에 앱들도 무조건 다운받지 마시고 꼭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만 앱을 다운받아서 필요 목적에 의해서 조금 편리성을 있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9번째, 10번째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앞에서 말씀드린 업데이터 부분, 최신 버전을 유지하는 수 있도록 업데이터를 적용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강의해야 될 게 1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실제 저는 오늘 2시간인 줄 알고 자료를 좀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시간이 조금 다 돼갖고 개인정보 유출됐던 황당하게 개인정보 유출됐던 사건 사례에 대해서 한 2-3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A씨하고 B씨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이 A, B씨가 평소에는 아주 친했는데 어느 순간 주차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와 B씨가 감정이 아주 극에 치닫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A씨가 그 해당 구청에다가 이 민원을 주차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접수를 했죠. 그런데 구청 직원이 본인이 직접 나서서 A하고 B씨에 대해서 중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면 됐는데 또 불구하고 A씨와 B씨를 잘 아는 C씨한테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중재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A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분명히 A와 B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이 내용을 구청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구청이 아닌 제 C씨가 이 내용을 알고 해당 내용에서 중재를 하려고 하니 본인이 신청했던 개인정보 또는 이 민원에 대해서 왜 아무 상관이 없는 C한테 구청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냐라고 해서 구청 감사실에다가 해당 직원을 감사 요청을 해버렸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구청 직원은 징계를 받겠죠. 왜요? A와 B씨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인 C씨한테 제공을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중재를 요청했기 때문에.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은 실제 개인정보보호법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이라는 것은 형사처벌이죠. 민사처벌이 아니에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민사상 처리가 되지만 벌금은 형사처벌입니다. 그래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은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이버 대학에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A씨가 계셨는데 A씨가 사귀던 여자친구와 관계에서 여자친구 어머님한테 좀 잘 보이고 싶어서 무진장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친의 어머님께서 A씨를 극도로 싫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A씨가 마침 구청에 근무를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우연하게 민원 처리 시스템에서 여친 어머님에 대한 신상 조회를 해서 곧 생신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돼 갖고 좀 비싼 고급 선물을 사서 어머님한테 주기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고 실제 선물을 했는데 그 선물을 받은 어머님께서 기뻐하시기는커녕 왜 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를 해서 알게 됐냐라고 해서 그 해당 구청에 찾아가서 따지시고 해당 감사실에 징계 요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A씨는 결국 징계를 받았죠. 이 두 가지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 갖고 처리 목적 내에서만 적합하게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업무 목적 외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용을 하게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결론이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업무를 보실 때 무작위하게 그냥 내가 학교에 근무하니까 그냥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열람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꼭 그 해당 학생의 정보를 열람을 해야만이 해당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을 때만 그 열람을 하실 수 있고 서치를 할 수 있는 거지, 업무하고 상관없이 학생들의 정보를 서치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하시다가는 불법으로 적발되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어서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시면 개인정보 담당자는 개인정보 열람이라든지 접속했던 이력에 대해서 매월 1회 점검을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또 하나 개인정보를 다운받은 경우 그 다운받은 사유를 기록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하시고 조회를 하시더라도 그냥 로그만 쌓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월 1회 의무적으로 그런 접근했던 이력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다운받은 내용에 대해서 이력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개인정보 취급자가 아니신 분들은 개인정보를 함부로 열람이라든지 서치라든지 또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문제가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거예요. 보통 공공기관이나 학교에서 컴퓨터 같은 거 사용년이 5년 정도가 설정되어 있는데 5년이 지나면 이제 폐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 폐기하기 위해서 수급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 사양이라든지 하드 사양이 아주 사용할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고 판매상을 불러서 실제 해당 구청에서 중고상한테 이 컴퓨터를 전량 팔았는데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회수됐던 컴퓨터에 대해서 뭐 로우 포맷을 통해서 초기화 시켰다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윈도우라든지 안에 파일이 있는 상태를 그대로 판매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고 판매상은 구매했던 PC에 대해서 윈도우하고 이런 게 설치가 되었으니까 자기가 다시 뭐 로우 포맷 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개인들한테 대당 20만 원을 받고 판매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노트북을 하고 컴퓨터를 사신 개인이 실제 집에 와서 보니까 윈도우가 설치되었으니까 그냥 부팅을 해봤어요. 부팅을 해보고 하드에 어떤 내용이 있나 싶어서 클릭 해보니까 구청에서 생산했던 문서들 안에 개인정보가 엄청나게 수만 명의 수백 건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당연히 해당 담당자는 3개월 감봉, 아주 큰 징계를 받았죠. 징계를 받게 됐고 인사위원회 해부돼서 한직으로 발령을 받았다는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 그래서 영진사이버대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보자산, 특히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연한이 완료가 돼서 수급을 하시게 되면 기가오징 처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로우 포맷을 통해서 하드디스크는 관리해 주시고, 일반 본체에 대해서는 OS가 설치되어 있는 정도는 상관이 없지만 기타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보시고 기부라든지 또는 기증이라든지 또는 뭐 판매라든지 뭐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마무리는 뒤끝 없이 깔끔하게 하자 하는 것들이 요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내용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김용학 서기관이 본인께서 공공기관 대상으로 강의를 나가실 때 사용하기 위해서 사례들만 따로 모아놨던 자료들을 제가 좀 받아서 오늘 처음으로 영진에 소개를 시켜드린 사건 사례들입니다.
자, 이런 사례들이 좀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1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영진사이버대학교 그 메인 홈페이지에 제가 접속을 한번 해봤는데,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하단, 제일 첫 화면에 제일 밑에 보시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2021년도 기준으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30조에 보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때, 이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1,000만 원이 법 74조 2호 4항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수립이 안 되어 있으면. 근데 일단 수립이 되어 있지만 수립된 내용이 2021년도 버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신 버전으로 좀 개정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안에 내용들 좀 살펴보시면 금년도 2022년도 3월 달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기준을 고시를 했는데, 그 고시 안에 보시면 공공기관은 20개 항목으로 기준으로 잡혀가 있고, 일반 그 학교도 마찬가지 일반으로 들어가는데 일반에는 23개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 의무사항이 11개가 있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게 11가지가 있고, 해당될 때 작성해야 될 내용이 7개가 있어요. 그래서 영진사이버대학 같은 경우는 18개 항목에 대해서 좀 그 규정을 잡으셔갖고 공지를 해주시는 게 맞고요. 그 중에 또 한 개는 개인정보 파기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2022년도 올해 7월 19일 개정이 되었어요.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그 안에 파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개인정보 파기하는 방법이 하나가 추가됐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시간과 비용과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개인정보를 파기할 수 없을 경우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하게 되면 해당 내용도 파기로 인정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좀 포함시켜서 공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가장 중요한 거, 개인정보 처리 방침 내에 개인정보 최고 책임자가 교학처장으로 되어 있는데 처장님이 바뀌셨는데도 불구하고 전임자 이름이 아직도 개인정보 처리 방침 내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하셔서 좀 수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보니까 영진사이버대학교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파일이 등록해놓은 게 13가지 파일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보시면 30조에 보시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 수립 공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항목 1항에 보시면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는 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하여 정하여서 공개하도록 명시가 되었어요. 즉 개인정보 파일 13개에 대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각각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영진 같은 경우는 대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개인정보 파일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없기 때문에 만일 이게 적발된다면 각 파일별로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시는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파일에 대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하셔갖고, 우리는 홈페이지 운영 안 하시는데 어떻게 공개해야 되냐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해당 부서 내에 비치를 하시면 됩니다. 수립하셔서. 자, 그러면 우린 좀 억울한데요. 이 파일은 우리 내부 업무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꼭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 32조 2항 4호에 보시면 내부 업무 목적만으로 운영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파일 등록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13개 개인정보 파일 등록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는, 운영부서에서는 순수하게 내부 업무 목적만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개인정보 파일 등록 현황에서 내리시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개인정보 파일이 내부 업무 목적 외 외부에도 활용이 되고 이용이 된다면 그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하셔서 각 해당 부서에서 꼭 비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준비했던 개인정보 처리 방침 또는 정보 보안 관련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질문이 있으면 제가 좀 받아드리고 싶은데 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제 이름이 있고 여기 제 연락처가 있는데 업무상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연락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정우 팀장님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고 해당되는 메일을 이정우 팀장님께서 취합을 하셔갖고 저한테 질문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법에 있으면 법 몇 조 몇 항에까지 제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드려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